32년 우정이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단지 카페 테이블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지기 동료 교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분양 대행사에서 세대당 500만 원을 줬어. 그 한마디에 32년이 무너졌습니다. 수학여행 때마다 같은 방을 쓰고 퇴근 후에 소주 한잔하며 속내를 나누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 타운하우스를 산 건 그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정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거래였습니다. 1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입주 첫날이었습니다. 새집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햇살이 2층 높이 거실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목 마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문을 열고 잔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2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8억짜리 꿈이 18개월 만에 저를 이혼 직전까지 몰고 갈 줄은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앞에서 경비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요. 30년 전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 약속을 산산조각 내버릴 줄은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노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저는 매주 토요일 왕복 4시간을 운전합니다. 팔리지 않는 빈집을 청소하러 가는 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합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조수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콧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창밖만 바라봅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만 차 안을 채웁니다. 1991년 저는 29의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중학교 수학 교사였습니다. 발령 첫날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같은 날 발령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국어 교사였습니다. 26살의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인사도 작은 목소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갔습니다. 그해 가을 체육대회 때였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국어 교사가 넘어지는 학생을 잡으려다 본인이 넘어졌습니다. 치마가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제 점퍼를 벗어서 그 사람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전셋집이었습니다.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5만 원, 18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장마철이면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여름엔 지네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날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젠가 마당 있는 집에서 살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집, 하늘이 넓게 보이는 집.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줄게. 10년만 기다려. 10년이 지났습니다. 마당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대신 빌라 전세로 올라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당은 없었습니다. 대신 25평 아파트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내는 52세에 명예퇴직했고 저는 62세까지 버텼습니다. 32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7시 반이면 교무실에 앉았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감독, 주말 보충 수업, 수학여행 인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갔고 남는 건 없었지만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탁에서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퇴직하면 우리 어디서 살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눈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30년 전 반지하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요. 그 즈음 동료 교사 박 선생이 점심마다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선생, 경기 북부 Y시에 1군 브랜드 타운하우스 분양한다더라. H건설이 짓는 거야. 나도 청약 넣었어. 박 선생은 저보다 2살 아래 30년 지기였습니다. 수학여행 때마다 같은 방 쓰고 퇴근 후에 소주 한잔하며 인생을 논하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2채 값으로 전원주택이야. 은퇴하고 마당에서 바비큐 하면서 살자고. 우리 옆집 살면 되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는 유독 열심히 권했습니다. 점심마다 분양 브로슈어를 가져왔고 모델하우스 예약까지 잡아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32년 우정을 의심하지. 2022년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수도권 외곽 신도시였습니다. 차장 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멀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퇴직하면 출퇴근할 일도 없잖아. 괜찮아.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5m 높이의 천장,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정장이 빳빳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H건설 프리미엄 타운하우스입니다. 그가 우리를 견본 주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2층 높이의 거실이었습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원목 마루가 반짝였습니다.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고 뒤로 나가니 잔디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잔디를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야. 내가 꿈꾸던 게 바로 이거야. 상담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안목이 정확하십니다. 809세대 대단지인데 커뮤니티 시설이 호텔급입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까지. H건설 브랜드가 어딥니까? 품질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GTX 연장 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2028년 개통 목표예요. 그때 되면 서울까지 30분입니다. 지금 9억이면 5년 뒤에 12억은 갑니다. 오르기 전에 들어오셔야 해요. 저는 교사답게 꼼꼼히 따졌습니다. 분양가 구조, 평당 가격, 주변 시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시 서울 외곽 25평 아파트가 7억 정도 했습니다. 9억이면 비싸 보이지만 타운하우스에 마당까지 있으니 그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옆집과 맞닿은 벽을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벽이 좀 얇아 보이지 않아? 옆집이랑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담사가 바로 받았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최신 차음제를 사용했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조용해요. 애초에 층간소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날 밤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예퇴직금 1억 8천만 원, 부부 합산 적금 1억 2천만 원,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서 2억 원 확보. 여기까지 5억 원이었습니다. 분양가는 9억 원. 부족한 3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4.5%였습니다. 월 이자만 112만 원. 아내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연금으로 감당이 될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1군 브랜드잖아. 2년만 지나면 올라. 오르면 팔아서 대출 갚으면 돼. 박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청약 넣으려고. 자네 덕분이야.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 옆집 살자. 은퇴하면 매일 바둑 두면서 살아.
전화를 끊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선생의 목소리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계약 따냈을 때처럼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직이니까요. 계약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잔디 마당에 서 있는데 잔디가 점점 누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부르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발소리만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흥분해서 그런 거라고요. 2022년 5월 15일 계약금 9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뒤의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설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6월 15일 드디어 입주일이 왔습니다. 2년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싣고 양주로 향하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콧노래였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묵직했습니다. 30년 된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집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습니다. 햇살이 2층 높이 거실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목 마루를 밟았습니다. 여보, 따뜻해. 그리고 테라스 문을 열고 잔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30년 걸렸지만 해냈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32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야간 자율학습 감독하고 주말 보충 수업 나가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보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첫 주말 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사위와 5살 손녀 서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서연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잔디다. 진짜 잔디야. 아이가 잔디 위를 뒹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주말마다 놀러와. 할아버지가 여기서 바비큐 해줄게. 고기 구워주고 마시멜로도 구워줄게. 서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박 선생도 같은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약속대로 옆 동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서로 집을 오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우리 진짜 잘한 거야. 여기서 늙어 죽자고. 저는 웃으며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입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최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 타운하우스로 왔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박 선생이라는 분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료입니다. 같이 입주했어요. 왜요? 최 사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분 소개로 여기 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분양 대행사에서 소개비를 준대요. 지인 데려오면 세대당 500만 원씩.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30년 지기인데. 최 사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수학여행 때마다 같은 방 쓰고
제 아이들 돌잔치에도 왔던 친구인데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박 선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6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 이상한 소문 들었어. 분양 대행사에서 소개비 받았다는 거야. 아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오후 단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 선생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말해봐. 사실이야? 박 선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분양 대행사에서 세대당 500만 원 소개비를 줬어. 나도 돈이 급했어. 아들 사업이 부도났거든. 나도 힘들었어. 이해해줘. 32년 우정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 선생이 불렀습니다. 김 선생. 미안해. 김 선생.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친구가 500만 원에 저를 팔았습니다. 이 집을 추천한 이유가 우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배신을 알게 된 뒤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켜놓고 잔 줄 알았습니다. 아내를 깨우려다 멈췄습니다.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옆집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맨날 그 소리야. 벽 너머로 부부싸움 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마치 같은 방에서 싸우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저거 옆집이야?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30분 동안 옆집 부부싸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 부끄러운 고백, 서로에게 퍼붓는 욕설까지 전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하려고 타운하우스 왔는데 벽간소음이 있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아내가 벽이 얇아 보인다고 했을 때 제가 무시했습니다. 상담사 말만 믿었습니다. 최신 차음제라고, 아파트보다 조용하다고. 그달 말 관리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78만 원. 서울 아파트에서 15만 원 내던 게 5배가 넘었습니다. 고지서를 펼쳐봤습니다.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 23만 원, 조경 관리비 12만 원, 경비 인건비 15만 원, 승강기 유지비 8만 원, 공용전기료 11만 원. 분양 때 자랑하던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이 전부 유지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입주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원래 세대수로 나누면 50만 원대인데 빈집이 많아서 남은 분들이 더 부담하시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빈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분양가가 높았잖아요. 계약하고 잔금 못 치르신 분들이 많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벌써 10채가 넘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것. 계약금을 포기하고라도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 몰래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양가 9억 원이던 집이 8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6채. 전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5천만 원이 증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장이 잠깐 안 좋은 것뿐이야. 2년만 지나면 GTX가 들어오고 그러면 오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옆집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제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웃음소리, 술 권하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가 밤 11시가 넘어도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해.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웃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결국 참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따로 잤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옆집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 오늘만 여기서 잘게.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집에서 따로 자는 밤이었습니다. 반지하에서도 함께 잤고, 빌라에서도 함께 잤고, 아파트에서도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마당 있는 꿈의 집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떨어져 잤습니다. 아내에게 박 선생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지기에게 배신당한 남편. 그 남편 말만 믿고 8억을 투자한 아내.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혼자 사귀기로 했습니다. 2024년 12월 첫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 중순 가습이 고지서가 왔습니다. 봉투를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7만 원. 서울 아파트에서 겨울에 15만 원 내던 가스비가 3배가 넘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4면 중 3면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열 손실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처럼 위아래 옆집이 간접 난방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관리비 81만 원에 가스비 47만 원. 합치면 128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월 112만 원까지 더하면 매달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재교사 연금은 월 28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살 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 통신비, 보험료, 기름값 4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폭발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관리비 81만 원에 가스비 47만 원? 우리가 호텔에서 살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 내가 대출 많다고 했잖아. 벽 얇다고도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저도 폭발했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모델하우스에서 눈 반짝이던 거 누구야? 잔디밭에서 맨발로 춤추듯 걸어 다니던 거 누구야?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좋았어. 나도 기대했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둘 다 바보였으니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겼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 선생이 돈 받고 우리한테 추천한 거야. 세대당 500만 원. 알고 있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32년 우정이 500만 원이었어. 나도 속은 거야.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몇 달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고 나한테는 말 안 하고. 3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우리는 밥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2025년 2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 등록을 하며 말했습니다.
8억에 샀으니까 7억 5천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단지 상황 아세요? 7억 매물도 안 나갑니다. 6억 5천에 내놓으셔야 문이라도 올 겁니다. 3년도 안 돼서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7억, 6억 8천, 6억 5천.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GTX 연장도 불투명해졌고 신탁 공매 물건이 6억 초반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 가격에 사려는 실수요자가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안 건드려요. 환금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5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출이자가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아빠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아빠가 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타운하우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안 팔린다고, 대출이자가 밀리고 있다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서연이 학원비에 전세 대출 이자에 여유가 없어. 미안해.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맨날 계획적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근데 왜 아빠가?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딸한테 돈 빌리려고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33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매일 고지서 보면서 가슴 졸이고 옆집 소리 들으면서 잠 못 자고 당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지쳤어. 30년 동안 아껴 살았어. 애들 학원비 아낀다고 내 옷 한 벌 못 사고 화장품 하나 못 바르고 그렇게 모은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반지하에서 약속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딸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생각할 시간 줘.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타운하우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침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냄새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출 3억, 이자 112만 원, 관리비 81만 원, 가스비 47만 원, 시세 6억, 손실 2억.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멍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어느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쾅! 정신을 차렸을 때 앞차 범퍼에 제 차가 박혀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가 내려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블랙박스 보니까 완전 졸고 있던데요? 이건 100% 아저씨 과실이에요. 합의금 500만 원은 줘야죠. 500만 원. 또 그 숫자였습니다. 박 선생이 저를 팔아넘긴 금액과 같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협상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합의금 500만 원, 제 차 수리비 200만 원.
7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수면장애, 우울증 초기 증상도 보이네요. 약 드시고 스트레스 원인을 좀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속으로 웃었습니다. 줄일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대출이자도 못 갚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교사 말고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 청소. 전부 60세 이하였습니다. 저는 62세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직에 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장에 갔습니다. 관리소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이력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중학교 교사셨어요? 32년이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예퇴직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경비 일을 하려고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주간 근무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180만 원입니다. 경비직 첫 출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점퍼, 회색 바지, 회색 모자. 거울을 봤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양복을 입고 교단에 섰던 사람이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앉았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팔이 아프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려다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양복, 손목에 번쩍이는 고급 시계. 어디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전 제자였습니다. 이준혁.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말썽꾸러기였지만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야간에 몰래 빠져나갔다가 제가 잡아서 새벽까지 훈계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운 게 아니었으면 저 망가질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동창회 소식에 대기업 임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비복 차림의 저를.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이런 옷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혁이구나. 잘 됐다며. 잘 살아. 벤츠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2년간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계획적으로 살라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정작 저는 이 꼴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매주 토요일 양주 타운하우스에 갔습니다. 빈집은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집니다. 배관이 녹슬고 곰팡이가 피고 잡초가 자랍니다. 그러면 더 안 팔립니다. 누가 망가진 집을 사겠습니까? 관리라도 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경비 근무를 마치고 차를 몰아 양주로 갔습니다. 왕복 4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팔지도 못하는 집을 청소하러 매주 4시간을 운전하다니. 기름값만 왕복 3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에 도착하면 유령 마을이었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809세대 중 148가구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5집 중 한 집이 공매 물건이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 대신 낙엽만 굴러다녔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상가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만 나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비닐이 붙은 현관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입주하지 않았거나 이미 떠난 집들이었습니다. 제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부터 시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입주 첫날 아내가 맨발로 마루를 밟던 그 집, 햇살이 쏟아지던 그 거실, 지금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주방 싱크대를 닦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문질렀습니다. 침실 청소를 하다가 서랍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서랍장 뒤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아내 필체였습니다. 여보에게 화가 나서 말했어. 이혼하자고. 진심 아니었어. 근데 입 밖에 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당신 탓만 하기 싫어. 나도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 집에서 살고 싶었으니까. 우리 둘 다 꿈을 꿨고 둘 다 틀렸어. 당신이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지친 거야.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서 화가 나는 거야.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아끼고 모으고 참으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 며칠만 생각할 시간 줘. 정리되면 연락할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1991년 교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체육대회 날 비 맞으면서 점퍼 벗어줬을 때부터, 반지하에서 손잡고 마당 있는 집 약속했을 때부터 다 기억해. 당신 아내. 저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 번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테라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아내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별을 보며 우리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손녀 서연이에게 바비큐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망쳤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편지 봤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당신 말 안 들은 것도, 박 선생 말만 믿은 것도, 혼자 끙끙 앓은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기대했으니까. 나도 그 집에서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약속했잖아. 마당 있는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다 이 꼴이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와. 저는 말했습니다. 제발. 집은 어떻게든 할게. 당신만 돌아와.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1달 만이었습니다. 딸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등을 맞대고 잡니다. 밥은 함께 먹지만 대화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한때 콧노래를 부르던 아내가 이제는 한숨을 쉽니다.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안 팔립니다. 6억에 내놔도 문의가 없습니다. 공매 물건이 5억대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3억 원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연금과 경비 월급을 합쳐도 빠듯합니다. 박 선생과는 절교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지만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32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가끔 그가 멀리서 고개를 숙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눈이 마주치면 피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딸과는 서먹합니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서연이가 전화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잔디집 언제 가요? 바비큐 언제 해줘요? 대답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입니다. 경비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180만 원.
32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이 주차 안내를 합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그 인사가 어느 날부터 기다려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재. 학교 끝나고 경비실에 들러서 수다를 떱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수학 숙제 어려워요.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보여줘. 분수 계산이었습니다. 통분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가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100점 받았어요. 진짜 100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사인가 봅니다. 교단에서 내려왔어도 매주 토요일 양주에 갑니다. 빈집 청소를 합니다. 아내가 이제는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 보기 싫다고. 하지만 제가 혼자 가는 게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먼지를 닦고 잔디를 깎습니다. 말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릅니다. 우동을 먹습니다. 3,500원짜리 우동. 그게 우리의 유일한 외식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외식하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3,500원짜리 우동이 사치입니다. 지난주 휴게소에서 아내가 우동 국물을 마시다 말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이니까 나은 거지. 혼자였으면 못 버텼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30년 전 반지하에서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내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안 팔리고 대출 3억은 그대로 있고 아내와는 예전 같지 않고 딸과는 서먹하고 32년 친구는 잃었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62세에 시작한 꿈이 65세에 이 꼴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브랜드를 맹신했습니다. 일군 건설사라는 이름만 믿고 실제 거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금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보다 수요층이 좁습니다. 사고 싶을 때 사는 건 쉽지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진짜 자산입니다. 유지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만 보고 관리비,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많다는 말, 벽이 얇아 보인다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친구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30년 우정이 500만 원에 팔릴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여러분만은 이러지 마세요. 퇴직금으로 타운하우스 사실 분들 제발 확인하세요. 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두드려 보세요. 관리비가 평균 얼마 나오는지 이미 살고 있는 입주민에게 물어보세요. 같은 단지 거래 내역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가 뜸하면 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 말을 들으세요. 친구 말보다 배우자 말을 들으세요. 30년 우정은 500만 원에 팔릴 수 있지만 30년 결혼은 그래도 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8억짜리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지금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 제3의 2단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에 숨어있는 타운하우스의 민낯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